안녕하세요. 얼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일단 상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V자 반등이 좀 나왔죠. 자, 아침장에서는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왔으니까 자, 그렇게 하다가 주가가 코이브라든지 그렇게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금 끝났고 반도체는 그렇게 반등이 그렇게 크지는 못했죠. 자, 그런 장세. 그래서 지금 이제 장세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상당하죠. 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 외도독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ETF들이 물량이 많고 마진 데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미국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에 지금 이제 맵을 보시게 되면 남 빅테크 중심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마존이 3%, 메타가 3%, 구글이 3% 이상 올라갔고, 자, 마찬가지로 마소간 2%, 3%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애플이 한 4%, 자, 엔비디아만 조금 안 올라갔고, 브로드컴 약간 올라갔다. 근데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가 하락이 됐죠. 그래서 반도체에 있던 요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안 좋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좋은 주식들이 올라가 놓으니까 지수가 안 빠졌다는 겁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AMD가 3%, 인텔이 4%, 마벨이 한 7%나 빠졌고, 자, 거기다 반도체 장비 보면 ASML이 좋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모양이 있다. 그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델도 많이 빠졌죠. 실적에 대비해서 이렇게 좋지 못한 모양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돈이 지금 빅테크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렇게 먼저 자금 자체가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안 좋아서 빠지기보다는 많이 올라와서 일단은 지금 이제 쉬고 있고 자금 자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도 많이 빠진 종목을 본다면 아무래도 저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에너지 중심으로 빠졌고 나머지만 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파이낸셜 쪽은. 그래서 조금은 울긋불긋한 가운데 있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유틸리티, 에너지,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빠졌죠. 인더스트리얼 이쪽이 많이 빠졌고, 자, 그다음 올라갔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구글, 메타,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다음 파이낸셜이라든지 헬스케어, 리얼 에스테이트 이쪽이 달리고 있고, 11개 섹터 중에서 한 5, 6개는 지금 이제 상승되고 있고, 5, 6개는 좀 하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장 자체가 시장이 무너진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대기업 중심으로, 즉 빅테크 중심으로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브렌트유 한번 보겠습니다. 0.9% 상승한 85.92를 기록하고 있죠. 200일선 위에 있는데 아직까지 언제 내려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또 트럼프가 반응할지에 따라서 유가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PPI 지수가 이렇게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조금은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다. 4.5까지 내려오면서 0.74%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나스닥은 조금 더 상승이 되었고 러셀도 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됐는데 자, 보합권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직까지 실적을 좀 기다리는 것도 있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소강 상태에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아무래도 이번 달 밑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지금 빅테크 실적들 그다음 캐펙스를 좀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할 땐 반도체가 좀 많이 무너졌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는 조금 일단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승의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은 그 추세 안으로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상승의 추세에서 하락의 추세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에서는 21선 있죠. 그 다음 51선 그 밑에 지금 있고 일단 올라가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내려오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좀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도세가 강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요 직전 저점 있죠. 요 라인 때 오늘때에서 530불 때는 좀 지켜주고 있는데 자, 그 라인 때가 지켜낼지 그 라인 때를 지켜지 못한다면 좀 하락세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데 따른 지금 이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저점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올라왔는데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내려가는 폭이 본다면 조정이 한 20%도 안 되니까 약간의 조정이 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거지. 자, 반도체가 완전 무너지는 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많이 올라온 것에 따른 조정폭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 기대치에 대해서 실적이 기대치보다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면 주가가 달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특별히 오늘 장중에 큰 폭의 주가가 하락이 한번 있었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지금 이제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에버코어 ISI가 지금 오늘 AI 인프라 관련된 급락세에 대한 반박 그렇게 내면서 어제 저녁에 코이브가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칩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서 금융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에 장사가 분석하는 일부 인프라 OEM 메모리 공급업체의 주가가 장중에 하락하고 있다. 즉 말해서 투자자들이 이를 메모리 가격의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당사의 조사에 따르면은 OEM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D램, 낸드 이런 것들의 공급 부족은 2016년도 말부터 악화돼서 2017년도 대부분 기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옵션을 갖다가 좀 하락 쪽으로 건다 그런 것 때문에 수급 때문에 빠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브의 금융 해지 활용 가능성을 아무래도 샌디스크,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가격 하한선, 상한선을 포함한 고정이라든지 변동 가격 조건을 담은 새로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나왔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은 코이브가 이러한 하한선, 상한선의 조합이 포함된 메모리 계약을 체결했고 메모리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풋옵션이라든지 기타 금융상품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로이터 통신 역시도 코이브가 아직까지 어떠한 파생 상품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보호책을 모색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위험 회피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그 말만 했고 2010년도, 7년도 메모리 가격이 크게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자, 대리 또한 AI라든지 기존 서버와 같이 부품 비용의 상승이 반영된 그런 메모리 지배적인 분야에서 가격을 인하할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비교치가 왜곡될 수도 있다. 자, 그럼에도 부품 가격의 인하는 수요 탄력성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 가격의 부담의 완화라든지 예산 제약의 감소, 그 다음에 부품의 가용성 향상으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서버 구축이 가능해지고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코이브 보고서를 갖다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구매자들이 높은 메모리, 스토리지 가격에 대한 하방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분석과 메모리 공급업체 의견에 따르게 되면 2027년도까지는 D램, 낸드, HBM 공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수요가 공급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격의 인하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 투자 논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급반등이 또 나오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수급 때문에 고여있던 그런 문제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이크론 제품을 최대한 많이 구매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요가 2024년도 600억 달러에서 2030년도에는 1조 4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6년 만에 23배가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를 제외한 데이터 센터용의 메모리만을 포함한 수치가 되고 있다. 자, 이 메모리를 생산하는 회사가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뿐이고 중국의 CSMT는 첨단 기술에서 몇 년 뒤처져 있기 때문에 HBM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품이 D램이 아니라 HBM 고대폭 메모리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이 칩은 엔비디아 GPU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서 컴퓨팅 다이에서 불과 몇 밀리리터 지금 현재 떨어진 곳에서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블랙웰 GB200 하나에 192GB의 지금 HBM이 필요하겠고 LVL72 렉 하나에는 13,824GB가 필요하다. 그래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천 개의 NVL72 렉을 갖다 주문하고 있고 모든 렉에 HBM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는 2010년도에 HBM 공급량을 갖다가 연초도 되기 전에 모두 판매했고 마이크로는 16건의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1,000억 달러의 매출을 확보했다. 그래서 아직도 생산되지도 않은 칩에 대해서 이미 220억 달러의 성금을 지불받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자체는 더 이상의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니고 공급 부족을 우려한 고객들이 선불로 지불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 관련된 지출은 공식적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메타는 1,450억 달러, 아마존은 1,0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 구글은 750억 달러 1년 만에 투자했다.
이 모든 자본 지출은 결국은 메모리 분야에 집중될 것이고, 자, 특별히 AI 센터의 메모리 시장이 2010년도에 1,060억 달러에서 2018년도에는 2,850억 달러, 2030년도에는 5,1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표된 자본 지출을 바탕으로 매년 40에서 60%가 성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역시도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1조 4천억 달러 규모 시장에서 3분의 1은 소비자 기기 한 대가 출시되기도 전에 데이터 센터에서만 4,700억 달러가 한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막 흔들린다고 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매도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에서 지금 메모리 수요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폴캐스트 예측치인데 2010년도에 454인데 2030년도가 되면은 1398로서 엄청나게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수요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것들 성장률로 본다 하더라도 2020년도 53%, 49, 54, 56, 53으로서 거의 50% 이상이 계속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지금 메모리 수요 자체가. 자, AI 관련된 메모리 수요 역시도 지금 이제 12%부터 시작해서 20%니까 꾸준하게 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 정도인데, 자, 거기다가 AI에 관련된 그런 메모리 수요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꺾이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심한지 그거 한번 보게 되면 반도체하고 S&P 500을 비교해 봤을 때 S&P 500에 지금 이제 변동은 12.2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반도체는 61.1조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변동폭이 48.9나 지금 이제 변동폭이 많은 것이 삭스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지금 반도체 변동이 심하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자, 잘못 엇박자가 나게 되면 큰일 나게 많이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펀더멘탈을 보고 좀 밑에서 잡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뭐 따로 이렇게 두 배짜리 한다든지 자,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데 자, 그 이유가 차익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죠. 즉 마진 데드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 시장에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약세 신호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진 데트가 과거 시장 최고점에서만 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난 12개월 동안의 마진 부채는 40% 이상 증가됐고 2000년, 2007년, 2021년도에 이전 시장 최고점 당시에 나타났던 수준이 되고 있다. 자, 마진 데트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기존의 증권을 담보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브로커로부터 빌리는 돈인데, 자, 구매력과 잠재력 그런 수익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손실 또한 확대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진 데트 차트 하나 보시면은 자, 요렇게 되고 있죠. 2000년, 그 다음에 2007년, 그 다음에 2021년, 거기다가 80% 이상이 이렇게 빌려가지고 주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죠. 자, 그 정도로 되고 있고, 지금이 53.7이니까 아직까지만 그 정도는 되지 않았는데, 자, 상당히 일단 지금 이제 평균치보다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는데 지금이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려스러운 점은 마진 부채가 S&P 500의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 속도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주가 상승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을 빌리고 있다.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안 가는데 돈만 많이 빌려 놓으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안 가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 증가율 자체가 S&P 500 지수를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는 배당금 제출자를 포함해서 1년간의 2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마진 부채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날 마진 부채의 절대적인 증가율이 54%와 지난 12개월간의 초과 마진 부채 증가율 26% 모두 아무래도 역사적인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지표 모두 임계점 이상에서 머무르는 기간은 짧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심리가 진정되면 마진 부채가 줄어들고 주가는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등락이 심하고 주가가 확 빠질 때 많이 빠지는 이유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지금 이제 자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바로바로 털어버리고, 마진 데트 그 관련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ETF 이런 것들 2배짜리, 3배짜리가 되고 있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아무래도 2배 같은 거는 더 빨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겁이 나니까 바로 털어버리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차트는 초과 마진이 있죠. 거기서 부채 증가를 뺀 건데 그만큼 일단 마진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20을 갖다가 20%로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마진 데트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특별히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마진 부채 증가율이 이처럼 높았을 때는 S&P500의 수익률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진 날짜 변동률이 몇 달 전에 40%의 인건값 넘었을 때는 시장이 전통적으로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시기, 자 그거 자체가 변동이 심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마진 데트가 지금 이제 40% 이상 증가됐을 때 있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럴 때 3개월 동안 1.3% 상승, 6개월 동안은 3.2, 그다음 12개월 동안 둔다면 마이너스 0.2%로 하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마진 데트가 너무 많으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진 데트가 0에서 한 40% 정도 되면은 꾸준하게 11.6, 11.5, 10.6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또 어느 10% 이상은 계속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고, 마진 데트가 지로 될 때는 9.5, 9.6, 13.4로서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돈을 빌려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조그만 주가가 흔들리면 털어버리죠.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못 가져가. 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열광하고 위험을 감수하는데 너무 관대해지고 탐욕스러워지게 되면 보통 상황은 반대로 흘러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 5월 기준으로 마진 부채가 1조 4천억 달러까지 급증하면서 대출이 둔화되면은 주식 수요도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좋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요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빌린 돈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면은 시장 흐름에 역행하면서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빌린 돈으로 하게 되면은 조급합니다. 이렇게 결론 치고 들어가는 그런 게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수년간 지속된 상승세 기반 자체가 인공지능 관련된 거래였기 때문에 마진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증유 중에 하나가 지금 투기성이 높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ETF의 급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 이러한 펀드 자산은 거의 2배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들이 가니까 포모에 따라서 사고 그렇게 하죠. 자, 거기다가 만약에 브로커가 투자자에게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강제 청산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마진콜 또한 하락세를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서 계속 자금이 없으니까 바로 일단 강제 청산, 자,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진다. 자, 거기다가 창선이 되면은 그런 것도 요번에도 봤죠. 아무래도 하이닉스 이런 것들 주가 많이 떨어졌다 급반등이 나올 때 쇼커버, 쇼스키즈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반등. 자, 자기가 팔려고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청산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데이터 센터의 구축 관련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주식들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면은 마진콜이 해당 투자자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과 구매력 집중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다. 이게 마진 데트 있죠. 요거하고 플러스해서 지금에서 ETF 급증이 있죠. 2배짜리 3배짜리 이게 같이 엮여지니까 이게 돈을 빌려 가지고 이게 2배를 하니까 더 많이 일단은 등락이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또 한마디 하고 있죠.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가 도박을 선호하는 시대에서 가치 있는 투자는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투기적인 거래에 점점 더 좌우되는 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두가 도박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가치관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서 카지노가 딸린 교회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시즌이 됐는데 기업들이 높아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주에 들어서서는 기업의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주요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D 웰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모두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근데 CD그룹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데 10년 만에 최고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투자자의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다.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자, 골드만삭스는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했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좀 상승했다. 자, CD와 근데 웰스파고도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실적 발표 후에 5.3, 2.7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모건 스탠리도 좀 떨어졌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좋은 발표를 했지만은 기대치가 좀 컸다는 것들. 은행주 외에도 IB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사상 최악의 지금 이제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으면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기대치보다 아무래도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는 반면에 기대치보다 안 좋은 종목들이 좀 더 내려가고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한 동안에 기업들이 충족해야 될 기준 또한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드문 일이고 기업들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가장 큰 관건은 기업들이 매우 높은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자, 그 여부에 딸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은 S&P 500의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를 증가할 것으로 평균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예상이 맞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 증가율이 20% 넘는 것이 2분기 연속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서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분기 초에 예상했던 18.8에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상향 조정함에 따라도 아무래도 지금 이제 더 많은 기대치를 요구함에 따라서 주가가 거기 못 미치면은 바로 하락되는 모양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견조한 실적 성장은 일반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높아진 기대치는 개별 기업과 S&P 500 지수 전체에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시장은 기업들이 시장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는 비공식적인 잠정치,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우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잠정치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컨센보다는 좀 더 높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만이 주가가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익 증가의 상당 부분 기술 부분이 주도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특별히 기술이나 이제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수익은 전년 대비 5%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이 거의 다가 이제 장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AI 투자 전망에 대한 확신, AI 투자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 개선을 조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중기술 부분의 실적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기대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PPI 지수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제 MOM 기준으로 봤을 땐 0% 예측했는데 마이너스 0.3으로서 아무래도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많이 내려갔고, 자, MOM 기준으로 봤을 때도 0.3을 예측했는데 지금 모습에서 0.2였으니까 상당히 좋게, 콜 PPI도 좋게 나왔죠. 자, 그로 인해서 아침장에서는 좀 금리가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장세가 좋았다가 반도체가 꺾이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또 델 테크놀로지가 아무래도 AI 하드웨어 전반에 매도세를 주도하면서 주가가 14% 급락하면서 아무래도 AI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낙폭을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AI 서버 하드웨어 주식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반전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신중해진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이 유지될 수 있을지 재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원인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좀 고베타 주식들이 많이 하락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델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대백과점, 수막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특별히 이번 장에서는 며칠 사이에 UBS가 투자기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르고, 자, 그로 인해서 과열된 밸류에이션과 제한적인 상승 여력,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전반적으로 하락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요일에 하락분을 갖다 감안하더라도 델은 연초 대비 200% 이상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죠.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강세 논리는 이제 수익성과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때까지 올라왔던 것이 기업이 이익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조정받고 어느 정도 일단 차익 매물이 난 후에 다시금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체가 이만큼 올라왔던 그런 수익을 갖다가 앞으로도 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캐션 마크가 붙고 있어서 지금 이제 모든 지금 AI 즉 말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좀 많이 하락세가 일어나고 있다.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역시도 델과 함께 급락되면서 투자자들이 과열된 수요가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동반 하락이 나타난 그 자체는 이날 매도 압력이 델에 대한 기업별 악재가 아니고 AI 하드웨어 섹터 전반에 멀티플을 재평가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이만큼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이 기대치가 더 되느냐, 자, 거기에 대한 캐시 마크가 붙으면서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좋았죠. 그와 더불어서 지금 AI 칩의 수요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SML 같은 경우는 2분기 순이익 자체가 29억 2천만 유로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26억 2천만 달러를 갖다가 2천만 유로를 상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빗대했죠. 그다음에 1분기에 순매출을 갖다 본다면은 87억 7천만 유로에서 93억 3천만 유로로 증가되면서 전년 동기 21%가 상승했다. 매출의 총이익률도 시장 예상치인 51.9%를 상회하면서 54%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다 비트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예상치를 뛰어넘은 데에는 주로 예상보다 높은 설치 기반의 관리들이 많았다. 그 매출 덕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분기의 전망치도 마찬가지로 110억 유로에서 지금 120억 유로로 제시되고 있고 예상치인 101억 달러였다. 101억 유로를 웃도는 수치다. 그래서 총 마진율 역시도 55에서 57%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전망치라든지 이런 거 다 빗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0년도에 연간 매출의 전망치 역시도 예상치인 394억 유로를 웃도는 430억 유로에서 450억 유로 사이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총 마진율 역시도 51에서 53%에서 54에서 56%로 다 높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진들인지 매출인지 전부 다가 일단 세상에 했던 것보다 다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속적인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 그다음 AI 기술의 발전이 첨단 로직, 메모리 칩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될 때도 본다 하더라도 메모리 칩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고객들의 생산 능력의 확장 계획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상반기 수주량이 매우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ASML은 2027년도까지 65대 EUV 리스코그래픽 시스템 용량을 30% 증설할 계획에 있고 2028년도까지도 추가로 30%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론은 계속해서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칩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되겠죠. 반도체 시장이 아직까지는 죽었다 이렇게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UV 이런 것들의 침수 설비 용량을 130대에서 2027년도까지 30% 증설할 계획에 있고 2028년도도 마찬가지로 30% 증설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고객사와 생산 능력 확충 계획에 협의 중에 있고 테라파브노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출하되는 그런 EUV 리소그래픽 시스템의 수가 여전히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만약에 중국에 지금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못한다면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생산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SML이 2017년도 EUV 생산 능력의 이야기 거의 완료되었고 2028년도에도 이 시스템에 대한 상당 수의 주문이 이미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 최고 추천주 등급을 일단 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상당한 호조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라고 평가되면서 목표 주가를 1660유로에서 1830유로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지금 3분기의 마진 가이던스인 55에서 57% 이거는 약 42%의 영업이익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인 37%보다 높은 수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SML이 2028년도까지 EUV 시스템 용량을 11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지속적인 수주 모멘텀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주식에 붙은 엄청난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193.92달러 정도 기준으로 해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발행한 ADR 자체는 수요일 서울 증시에서 상장된 주식 종가 대비해서 38%의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한국의 예탁결제원이 ADR의 상호 전환을 허용한다면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 투자가들의 간편한 투자를 위해서 현지에서 거래되는 달러 표시 자산을 선호하고 있고 상장지수 펀드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탁증권을 차입해서 공매도가 가능해지고 환전이 허용되면은 프리미엄의 상당 부분이 차익거래로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차익거래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닌데 양측 모두 거래 수수료, 거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ADR을 발행할 때 전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ADR을 담보로 한 차입 비용도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의 프리미엄에 비하면 이러한 비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없다면은 헤지펀드와 자기 매매 부서들이 앞다투어서 거래를 시도할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국 예탁기간은 7월 29일부터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2분기 실적하는 발표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ADR이 한 오늘서 5%, 한 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프리미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ADR 가격의 책정 당시의 행사 가격의 프리미엄이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3%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SK하이닉스의 ADR 관련 옵션 거래도 화요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자, 투자자들이 향후에 주가 상승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콜옵션을 매수한다면은 파생 상품 거래자들은 해지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려 할 거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예탁기관이 발행을 허용하는 ADR의 수인데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발행 허용량의 총 발행 주식수의 2.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환 방식이 엄격할수록 프리미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DR의 상장 프리미엄은 신흥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해당 자산군이 부진할 때는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반대로 인기가 높을 때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유동성 또한 프리미엄에 영향이 더 많이 미친다. 나스닥 거래량이 충분히 많으면 ADR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커지는데 화요일에서는 약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지만은 한국에서는 85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를 훨씬 더 앞질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는 ETF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TSMC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처음에 수십 년 동안은 1에서 2% 최저치에서 26% 최고치까지 극단적인 변동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직까지 확실히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가 그 다음에 일단 미국 투자가들이 AI 자본 지출의 슈퍼 사이클에 참여하면서 거래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전체 거래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전까지는 상당히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